여러분, 조합장 성과급이 10억 원이면 어떠신가요? 과연 정당한 보상일까요? 아니면 과도한 특혜일까요? 지금 서울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은 재건축과 재개발 현장에서 반복되는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베일리 조합은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A씨에게 성과급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총회 참여 조합원은 1948명, 찬성 978명, 반대 884명, 기권 무효 86명이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불과 100여 표 차이였다는 점이 갈등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후 일부 조합원 16명이 소송을 냈습니다. 서면결 의서가 조작됐거나 불완전해 무효라며 결의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7부는 조합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서면결 의서 중 일부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어도 실제 조합원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인정된다면 단순 기재 누락이나 서명 부재만으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들이 문제 삼았던 사례, 예컨대 생년월일 누락, 글씨가 흐릿함, 지장날인 불명확 같은 것들은 대부분 유효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과급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례가 그 기준입니다. 조합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지만 권한이 무제한은 아니며 신의 성실의 원칙과 형평성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다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예외였습니다. 성과급 10억 원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추가 이익금 420억 원의 2.3%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40억 원이 더 분배될 것을 고려하면 비율은 더 낮아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조합장의 협상 성과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23년 삼성물산과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증액 요구를 줄여 1,130억 원에 합의했고 일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5,669만 원으로 책정해 기대 이상의 분양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이익이 수백억 원 늘었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성과급이 과도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A씨는 이미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3년 그의 연봉은 1억 1,051만 원, 이중 급여는 9,051만 원, 상여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조합 해산 후 청산법인을 이끌면서도 급여를 받는데 성과급 10억 원까지 받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대표를 던진 조합원들은 이미 억대 연봉을 받는데 성과급까지 챙기는 건 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베일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성과급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 조합은 58억 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 안건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의원회에서 38억 원 규모 성과급 안건을 다시 논의 중입니다. 경기 안양시 호원지구 평촌 어바인퍼스트 재개발 조합도 지난 5월 총회에서 38억 원 성과급 지급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거액 성과급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는 아크로 리버파크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단지는 최종적으로 추가 이익금 1,050억 원 중 7%에 해당하는 73억 5천만 원만 조합장과 임원들이 나눠 갖도록 했습니다. 액수만 놓고 보면 원베일리의 10억 원보다 훨씬 크죠. 이런 비교 속에서 사람들의 인식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떤 단지에서는 수십억 원도 인정되는데 다른 단지에서는 억대 성과급이 문제되는 겁니다. 결국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2015년 정비사업조합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게 임금과 상여 외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조합장이 도시정비법상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 인정되지만 현실에서는 성과급 지급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장이라는 지위가 가지는 막강한 권한과 느슨한 제도적 통제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급은 정말 정당한 보상일까요? 아니면 조합 임원들만의 특권일까요?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전자를 인정했지만 조합원과 세입자들이 체감하는 박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 값은 치솟고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걱정하는 와중에 임원들은 억대 연봉과 성과급을 챙기는 구조가 정당한지 묻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법원은 성과급 10억 원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조합장의 협상 성과와 조합원 이익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정비사업 곳곳에서 반복되는 거액 성과급 논란, 권고 수준에 머무는 제도적 장치, 투명성 부족이 문제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건축 조합장의 10억 원 성과급, 정말 정당한 성과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과도한 특혜일까요? 앞으로 다른 단지에서도 같은 논란은 반복될 겁니다. 기준 없는 성과급 관행이 계속된다면 신뢰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사실상 파산 명령을 내린 것과 같다는 말 자극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지금 임대차 시장에서 실제로 흘러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지난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 사업자와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투기 수요 차단과 가계부채 축소라는 명분 아래 정부가 내놓은 초강수 조치입니다. 보통 주택 매매 사업자는 집을 매입해 일정 기간 전세나 월세로 공급하다가 시세 차익을 얻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장기간 보유하며 임대 수익을 추구하죠. 두 그룹 모두 임대차 시장의 주요 공급자입니다. 이들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정부는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허용된 주담대가 투기적 수요를 키우고 가계부채를 늘렸다는 겁니다. 단기적 불안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임대차 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 강조합니다. 하지만 시장 반발은 거셉니다. 강희창 임대인연합 회장은 이미 보증 심사 강화로 월세 전환 압박이 심한데 담보대출까지 막으면 팔지도 버티지도 못한다. 사실상 파산 명령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숨통을 끊는 조치라는 겁니다. 공급 부족은 이미 통계로 나타납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5,728건에서 23,164건으로 10% 줄었습니다. 성북구는 895건에서 451건으로 반토막, 광진구와 관악구도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25,527건에서 21,645건으로 15.3% 줄었습니다. 매물 감소세는 분명했고 이번 주담대 금지가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가격도 들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7% 올라 3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송파구는 0.20% 뛰며 서울 평균의 3배에 달했습니다. 마포, 양천, 용산 등 주요 지역도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전세 수급지수는 101.7로 공급 부족 상태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부는 투기를 억제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체감하는 건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입니다. 자금력이 약한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대출이 막히면 보증금을 돌려줄 길이 없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공급이 줄면 남은 매물은 더 비싸집니다. 세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나 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사례는 더 생생합니다. 성북구에서 원룸을 운영하는 한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대출 연장이 끊기니 세입자 보증금 반환도 어렵다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결국 일부 전세 세입자에게 반전세 전환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매달 추가로 40만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대학생 세입자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이 만든 부담이 고스란히 삶에 전가된 겁니다. 의정부의 신혼부부는 전세 매물이 귀해지자 결국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0만 원짜리 반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신혼 초기에 매달 70만 원이 빠져나가니 저축은 엄두도 못 낸다고 토로합니다. 성북구에 사는 40대 가장은 아이가 중학교에 다녀 이사를 가야 하는데 매물이 줄어 보증금은 한 달 새 수천만 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공급자 이탈은 세입자 삶의 불안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도 혼란스럽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기존 대출을 연장하지 못해 자금 흐름이 막혔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일부는 급매로 집을 내놓습니다. 투기 억제라던 정부 설명과 달리 시장에서는 공급자 이탈과 매물 축소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력이 약한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이번 조치로 설 자리를 잃는다. 이는 곧 임대 공급 축소와 가격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급자 퇴출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누구에게 득이고 누구에게 손해일까요? 투기 억제 효과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세입자가 치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전세 매물은 줄고 가격은 오릅니다. 세입자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특히 현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더 큰 타격을 입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의 배경에 임대차 공급을 특정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있다고 봅니다. 임차인 중심의 공공임대 확충과 민간 시장의 건전한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공임대는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입지나 품질 문제로 선호도도 낮습니다. 당장 민간 임대가 빠져나간 공백을 메우긴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명분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냅니다. 투기 억제와 부채 축소라는 목적은 타당해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라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줄어든 매물 속에서 더 비싼 집을 찾거나 월세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버티지 못해 시장에서 밀려납니다. 정리하면 이번 주담대 금지는 임대차 시장을 장기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세입자와 소규모 임대사업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이라는 이상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정부의 속도와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건전한 임대차 구조를 만들까요? 아니면 세입자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규제로 남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사례와 숫자는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